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선거 결과 짚어봐야죠. 네, 재보선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가져갔고요. 원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정근식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진보교육감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지역적으로 좀 지역마다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가장 집중이 많이 됐던 곳이 부산 금정구청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권 예상보다 좀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느냐면 일단 그 여기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내주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집중적으로 많이 가기도 했고요. 또 야권도 집중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모두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민주당하고 혁신당은 후보를 단일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단일화를 한 뒤부터는 그 민주당 쪽 후보가 좀 많이 따라오더라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들도 들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22.07%포인트 차이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22.07%포인트 차이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승리. 네. 사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막판에는 좀 접전까지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보다는 좀 큰 차이로 이겼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전남 지역 두 곳을 보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벽을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싸움을 이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거기다가 진보당도 막판 스퍼트가 상당했어요. 네.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입증을 했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진 못했고요. 막상 뚜껑 여니까 그랬어요. 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영광군수 선거에는 진보당도 참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진보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오히려 진보당 쪽을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진보당이 모든 전국 조직을 다 이 영광군수 선거에 집중을 했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벼도 같이 베주고 예, 청소도 같이 하고 이런 정도로 총력전을 벌였다 그래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뭐 결과로 보이는데 그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0.72%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의 장원 후보는 26.56%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는데 이 관전 포인트가 그 안상수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가느냐 이런 거였어요. 무소속. 네,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 그렇죠. 인천 지역에선 유력 정치인이거든요. 인천에서 삼선 국회의원 또 재선 인천시장을 지낸 인물인데 많이 못 가져갔습니다. 6.25%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넉넉하게 당선이 됐고요.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 50.97, 민주당 42.12. 네. 예. 그리고 진보교육감은 이제 어떤 의미를 봐야 되느냐? 그 득표율이 정근식 후보가 50.24%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교육감 후보가 조전혁 후보인데 45.93%거든요. 근데 이 조희연 전 교육감보다 정근식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라는 데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22년에 당선이 될 때 38.1%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정근식 후보는 50.24%로 당선이 됐습니다. 투표율 전체적으로 보면은 24.62%로 집계가 됐는데 이 교육감 선거는 좀 무관심 속에서 많이 치러지거든요. 네. 23.4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낮은 거고요. 지역 4개만 보면은 53.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4곳의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원래 그 지자체 선거 못지않은 높은 투표율이 나왔고 교육감 선거는 23.48%, 20% 초반대. 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점점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취재를 어제 밤에 해봤는데 네.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는 어제 국민의힘 뭐 중진 의원 얘기가 좀 상징적이더라고.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를 졌으면 국민의힘이 졌으면 네. 대혼란이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한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될 거고 용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혼란이 왔을 거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좀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거는 친한계랑 친윤계랑 완전히 엇갈린 해석을 하는데 그 친한계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승리는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그 선긋기 내지는 이제 차별화를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표현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우리 편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해봤자 못 이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변화라는 거. 요거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뭐 얻은 교훈을 타산지석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예요? 해석이 되죠. 네. 근데 반대로 친윤계 쪽에 물어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부산 안 질 거 알고 있었다. 지역 정서가 있는데 설마 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한동훈 대표 역량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번 재보선은 이변이 없었다라는 게 의미고 오히려 중요한 건 진보 교육감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빼고는 지표로 삼을 게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흠. 얘기는 진보 교육감이 이겼으니까 보수 쪽이 오히려 패배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잘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국민의힘 쪽의 주요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멈추지 않을 거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용산에 대한 압박 혹은 뭐 교섭 이런 것들이 음.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뭐 보셨습니까? 이제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제 느낌은 4월 총선에 형성됐던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겼는데 생각해 돌이켜 보면은 부산도 총선에서 18개 지역구 중에서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전재수 의원 한 명만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때 음. 막 접전이었다, 뭐 초박빙이다, 그 18개 중에 15개가 지금 뭐 오차범위 내다 그랬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보수 결집 이제 여기가 어쨌든 좀 더 다른 부산 지역에서도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지역이기 네. 때문에 무난하게 낙선했고 결국은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에 이영표 이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라 뭐 이런 얘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뭐 용산 표현으로는 면담, 그러니까 뭐 친한 표현으로는 독대가 예. 이제 조만간 이뤄질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수위의 요구들이 이제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은 좀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호남의 대표성이라는 것들이 본인들이 주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 뭐 지역구도 없고 호남 지역구도 없고 호남 출신 뭐 의원도 없고 네. 그래서 갑자기 나왔을 때 우리가 호남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심지어는 3등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보고 이건 사실은 전초전 몸풀기고 이번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야지 앞으로 좋은 후보들이 올 텐데 상당히 고전하겠다 앞으로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진보당은 역시 바닥쓸기 하나는 특히 재보선에 강한 게 진보당이잖아요. 예, 재보선에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주에서도 그랬고 강창희 의원도 그렇고 전국의 조직이 예. 다 이쪽으로 옵니다. 아하, 맞아요. 옛날에 사실 통진당 때 뭐 용산구 뭐 접수 사건 막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뭐 선거 캠페인? NL 그 출신들의 이런 조직 가동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난하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호남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샘플이 작으면은 이게 유권자가 거의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됐거든.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샘플이 커지면은 이거는 평균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기류가 딱 50대 45 정도로 진보 보수가 지난번 총선도 그렇고 서울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 격차가 한 5% 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이 충청도 쪽에서의 이제 국민의힘이 여전히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고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보여준 선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84만 명이고 이 서울시 교육감이 한 해 쓰는 예산이 13조 원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투표율이 너무 낮지 않았는가 이런 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1시간 반 내내 각각 다른 시각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의 시각을 여러분 보셨고 두 번째 이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이치 레드팀 회의. 도이치 레드팀 회의. 오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냐 불기소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빠르면 오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최종 처분하는 게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네. 이 레드팀 회의를 어제 검찰이 했거든요. 이 레드팀이 뭐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있잖아요. 네. 이 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허점을 찾아보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뭐 유력한 거의 정해진 그런 수순이거든요. 이 수사팀이 내놓은 결론이 있는 상황에서 레딧팀은 이 수사팀하고 일부러 반대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논쟁도 하고 혹시 뭐 논리나 증거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 제기도 해보고 아, 허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군요. 네, 어제 그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네.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이 수사를 이끌어왔거든요. 네. 어제 수사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네. 이제 레드팀 15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반박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드팀이 누가 왔느냐가 좀 중요한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중앙지검에서 왔다라는 건데 뭐 1, 2, 3차장 검사하고 뭐 선임급 부장 검사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지금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였다, 객관적인 수사였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시작부터 좀 한계점이 이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레드팀의 정식 버전 혹은 원형이 2018년에 있었던 인권수사 자문관이거든요. 그때 도입돼서 2022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레드팀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으면은 네. 상급청인 대검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담당 부서를 달리해서 쉽게 말하면 달리하기도 하고 더 높은 그러네요. 데에서 했다라는 거죠. 더 높은 총에서 하니까. 수사 잘했나 못했나? 네, 그러면 감시하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견을 내게 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죠. 근데 네. 지금은 같은 중앙지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잖아요. 4년 네.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 레드팀은 이걸 하루 만에 어제 반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가능하겠느냐, 논리적으로 이기기가 쉽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제 명태균 씨가 문자 공개를 한 다음에 어제는 뭐 일종의 오빠 논란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는 도대체 어떤 오빠냐? 네. 이 논란.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라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인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을 해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옮겨진 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그 친오빠 그 김진우 씨를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예.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고요.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그제 대통령실이 그 오빠가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을 한 다음에 여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한다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떤 식으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뭐 여권 전체적으로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실공방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누구냐라는 진실공방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데 어제 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관련된 기사들을 쭉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재난지역 선포 이런 일반적인 기사를 봐도 그 댓글에 보면은 뭐 오빠 잘했어 아니면 오빠 그만해 뭐 이런 조롱 섞인 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보니까 이런 진실 공방이 굉장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지지가 약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바이든 날리면 때 같지 않느냐 이게. 그때를 연상시킨다. 네,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해명 자체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그럼 이제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친오빠가 그 명 씨랑 연락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이나 국정에 더 개입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해명들이 지난 8일 해명도 좀 비슷한데 네. 대통령 해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여사와 관련된 것들은 정작 클리어하게 해명을 못하고 그럼 진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오빠가 거기서의 오빠가 대통령이어도 문제고 그렇죠. 지금 친오빠여도 문제고 인정을 안 해도 그럼 또 깔 테니 문제고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게 굉장히 수습하기가 곤란하긴 하겠어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아예 이런 표현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지 못한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은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윤 대통령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더 문제는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하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고. 왜냐면 결국은 정확히 알려면 정말 정확히 알려면 저 카톡을 보고
그 위에 무슨 대화였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를 본다든지 이러면은 100% 확실한데 자 그럼 여사님 카톡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래 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좀 묘연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어렵죠. 그리고 어렵죠. 사실 중간에 해명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이게 선거 기간이잖아요. 음. 그 순방 기간이었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의 기억이 온전하게 다 얘기해 주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만났는지 몇 명 만났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제 모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다. 하하. 결국에는 뭐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결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오늘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네. 날이면서 동시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은 최근에 특히 이제 뭐 그동안 기존에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가 쏟아졌잖아요. 여러 언론들의 단독 보도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범 수준의 최소한 방조범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검찰이 어떤 논리로 이거를 이게 무혐의 불기소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 불을 지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열받는 거는 왜 이게 기소도 안 되고 법원의 판단도 안 받아야 될 사안이냐. 이렇게 이 정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으면은 그동안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 이게 검찰이 공정하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권에 굉장히 악재가 될 거다. 결국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독대할 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또 다른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랬죠. 납득할 만한 얘기를 예. 했다라는 거고 이 출구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 이거는 그러니까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업으로 따지면 오너 리스크 같은 거예요. 근데 오너가 무슨 경제사범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 때문에 막 오너의 그 일이 있는 건데 그러면 못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오너가 예를 들면 회장이 말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본인들도 받아쓰기 하듯이 뭐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언론이 추가 취재하면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신뢰만 잃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김건희 여사가 2차례나 대통령실 굉장히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이거 오빠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오빠 맞다. 네, 친오빠 맞다. 김건희 여사가 친오빠 맞다라고 직접 확인을 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건데 물론 그 과정에서 말로 확인을 시켜준 거지 카톡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서 예. 용산에서도 어쨌든 나온 건데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친오빠라고 해도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정황상으로 정말 친오빠가 맞냐 뭐 이런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게 이게 이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8대 의혹이었는데 이게 13개로 지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의혹들까지 다 나와서 넣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어제 이제 단독 회부했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세관 구명 로비 그리고 이제 저기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들까지 여기서 이제 다룬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창원 네. 산단을 먼저 알았다. 그 국가 지정은 지난해 3월 15일에 지정됐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 전부터 먼저 알았다라는 뉴스타파 보도도 나와서 국정 개입 의혹도 지금 뭐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머니머신 한국. 머니머신 한국 누구 얘기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 얘긴데요. 어제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재하는 대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그러니까 방위비죠,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ATM 기계라는 건가요? 머니머신? 직역하면 현금 인출기, ATM기가 맞고요. 뭐 그냥 비유하자면 부유한 나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 100억 달러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13조 6,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협상해 놓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배 정도 수준을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고 이건 사실 재임 시절에는 원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또 2배 수준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들을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